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황지원입니다. 자, 이번에 평가단 이렇게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이제 평가단 문제에서 1주부터 8주차까지 총 1단원부터 8단원까지 한 단원에 걸쳐서 한 주차에 10문제씩 문제를 출제하고, 처음에는 좀 기본적인 문제를 제가 출제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총 8주차가 지난 다음에는 기출문제에 근접해서 응용된 문제까지를 제가 출제할 거고, 그 다음 8주부터는 이제 8주차에는 우리가 실제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한 두세 문제씩 끼워서 10문제로 구성해서 제가 문제를 출제하고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합격을 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겠죠. 이론 공부가 잘 돼 있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시간 배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1분 한 20초, 30초 정도 내외로 우리가 풀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풀어내려면 많은 지문들이 좀 익숙해져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거고, 언제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나 기출문제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출제되는 문제는 항상 기출문제를 근거로 해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출제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 정립된 것들을 평가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합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내가 공부가 어느 정도 됐다 생각하는데 문제가 틀려서 어떤 잘못되거나 또는 내용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론 정리로 다시 들어가서 그 부분만을 다시 또 동영상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면서 공부를 좀 더 추가로 하셔야 될 필요를 아마 방향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1주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는데, 자,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으로 접근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잡는데, 첫 번째 민법상 부동산,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죠. 협의의 부동산을 얘기하는데, 자,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간주하죠. 부동산으로 보니까 맞는 지문이고, 자, 두 번째 준부동산은, 자, 준자가 붙었네요. 자, 부동산에 준자가 붙었으면 부동산이 아닌데, 부동산이 아니면 동산이라는 얘기죠. 자, 동산이나 동산 결합물을 얘기하는데, 자, 부동산이 아니지만 부동산과 비슷한 게 있어서 부동산을 취급해 주겠다, 준하여 취급하겠다, 간주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가장 유사한 것은 부동산은 무조건 등기 등록해야 되는데, 동산 중에서 등기 등록하는 동산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동산과 공시 방법이 비슷하니까 부동산 취급해 주겠다, 이렇게 정의했었죠. 자,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자, 특정의 동산 등을 의미한다라고 나와야 돼요. 여기 부동산이라고 하면 틀리고,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얘기하는 동산 등이 부동산과 비슷한 공시 방법을 취하여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라는 그런 재화를 얘기하죠. 자, 이 지문은 맞는 얘기고, 3번에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우리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해서 인간이 행동하는 활동들을 다 부동산 활동이라 하죠. 투자, 개발, 부동산 관리, 가장 대표적인 거 중개 있죠. 중개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죠. 복합 부동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아파트라고 얘기했을 때 아파트를 거래한다는 건 건물을 거래한다는 게 아니라, 자, 아파트를 거래할 때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란 토지 소유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루는 말이에요. 아파트는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토지와 토지 사용권과, 즉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과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니까 아파트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등기부가 있는 독립된 거래의 객체, 각각의 부동산이면서도 부동산 활동을 할 때 하나로 묶여져서 거래 활동이 될 때 이걸 우리가 복합 부동산이라 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렇게 복합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 나오면 법률, 경제, 기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에 지속적,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이며, 그렇죠.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을 정착물이라는데, 자, 이유 있게 오랫동안 단단히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이걸 정착물로 하면서 이걸 부동산으로 인정하죠. 자, 것이며 토지에 종속적인 것도 있고 독립적인 것도 있다.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우리가 정착물 중에 토지 소유권에 포함된 걸 종속적인 거, 이걸 종속정착물이라 하고, 토지와 독립적인 거, 이건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죠. 예를 들면 도로나 다리, 교량, 울타리, 돌담, 국어 이런 것들은 토지 소유권자가 그 위에 있는 정착물을 소유하고 있는 종속정착물이고, 건물이나 또는 등기된 임목 같은 경우는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자, 5번에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이걸 민법에서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한다.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쳐서 우리가 넓은 개념의 광의의 부동산이라 하죠. 나머지 지문은 맞고 틀린 건 3번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져진 거. 30회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인데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당연히 풀어야 되고, 우리가 총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5가지를 우리가 암기하셔야 돼요. 자산, 자본,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라고도 하죠. 소비재, 상품. 다 경제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에서 경제적 개념은 자, 자산, 자본이니까 자산, 자본 이렇게 기업과 비읍이 있고, 생산 요소, 생산재, 소비재. 자, 생산 요소, 생산재 또는 소비재. 그리고 하나 빠졌는데 상품까지, 이게 우리가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5가지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에는 기역, 니은, 리을, 비읍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공간, 자연, 위치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 개념인 기술적 개념이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보는 건 물리적 개념, 기술적, 유형적 개념으로 보는 거죠. 나머지 디귿, 미음, 시옷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에 해당되겠네요. 답은 2번이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런 문제는 절대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되죠. 자, 3번에 무형적 측면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 자, 무형적 측면을 본다는 건 법률과 법률적과 경제적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 개념이고, 우리가 유형적,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은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물리적 개념으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치, 공간, 그 다음에 자연 또는 환경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 물리적으로 접근하는 부동산의 개념이죠. 기술적, 물리적 개념만 유형적 측면이에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 문제에서 유형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유형적 개념은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다.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를 뽑죠. 자, 그러면 광업재단은 준부동산에 해당돼요. 얘는 준부동산에 해당되고, 자, 그 다음에 토지와 정착물을 법률에서 협의의 부동산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 협의의 부동산이죠. 준부동산과 협의의 부동산을 합치면 광의의 부동산, 이건 법률에서 해당되는 거죠. 광의의 부동산은 법률에서 보는 거고, 아까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 상품, 이건 경제적 개념으로 보는 거니까, 즉 1번, 3번, 5번은 법률적으로 본 거고 4번은 경제적으로 본 거네요. 자, 이 공간은 기술적, 물리적으로 본 거니까 유형적 개념에 해당되겠네요. 자, 그럼 무형적 측면이 아닌 것은 2번, 공간이 되겠죠. 기술적, 물리적 개념은 유형적 개념이니까. 자, 4번에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자, 독립된 것을 우리가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독립정착물. 가장 기본적으로 4가지를 우리가 기억해놔야 되겠죠. 자, 각각의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을 가진 토지 정착물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건물 등기부가 있죠. 독립정착물이죠. 토지 소유권자가 무조건 건물을 갖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소유권자가 별도로 있죠. 독립정착물. 자,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 보존 등기를 얘기하지만, 자, 등기되면 이 임목의 주인이 등기부에 누구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임목도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독립정착물이고, 자,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 우리가 확실하게 누구 거다라고 이름을 밝힌 수단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수목은 이름을 밝힌 사람 거예요.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라 명인 방법을 구비한 수목도 역시 독립정착물. 자, 권한에 의하여 물론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판례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거. 자, 토지 소유권자와 관련 없이 경작하는 사람 거니까 토지 소유권자와 관련이 없이 독립된 소유권이 인정되는 독립정착물이겠죠. 그래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가장 대표적으로 4가지 기억해놔야죠. 독립정착물,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인방법을 구비한 명인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수목,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나머지 도로, 교량, 울타리, 돌담, 국어 이런 것들. 국어는 인공수로 우리가 또랑을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정착물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정착물이냐 그렇지 않고 별도로 인정되는 정착물이냐 해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구분해야 되겠죠. 독립정착물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자, 5번에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자, 정착물이 되려면 건물에 붙어 있어도 정착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정착물로 구분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하기보다는 이유 있게 잘 용도에 맞게 오랫동안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면 우리가 정착물로 간주를 하죠. 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부착된 건 정착물이 아니고 임시로 부착된 것도 정착물이 아니고 임차인이 설치한 것도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영구적으로 부착했다고 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착물이냐 정착물이 아니냐를 구분할 때는 이유 있게 잘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니까 한번 해석해 보죠. 첫 번째, 임대인이 건물에 정착한 물건은 자, 임대인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물건을 부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착한 것은 정착물로 간주되고 임차인이 부착한 물건은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겠죠.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니까. 자,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등장했던 지문이에요. 임차인이 부착하면 정착물로 간주하지 않고 임대인이 부착하면 정착물로 보겠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만약에 우리 본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나머지 지문들을 읽고 싶은 욕심은 좀 생겨요. 공부한 게 아깝긴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시험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확실한 답이 1번이 딱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지문은 안 읽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복습할 때는 나머지 지문도 정확히 맞냐 틀리냐를 내가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본 시험 때는 뒤에 지문을 우리가 좀 읽고 싶은 욕심이 좀 왠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겠지만 과감하게 넘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좀 아껴야 되니까. 자, 2번째. 건물의 용도에 맞게 제작되어 있으니까 제작되어서 부착했으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정착물로 보겠다. 자, 정착물은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는 건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붙였던 거니까 역시 여기 뒤에 경제적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된다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단하게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붙였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단단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정착물로 보는 거고 자, 정착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할 목적으로 붙인 거니까 역시 이것도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했으니까 정착물이 맞고 자, 정착물은 역시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다른 것으로 간주되는 부동산이니까 얘는 독립정착물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거 토지의 소유권이 포함되어 있는 종속정착물로 볼 수 있더라.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을 2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우리 시험 문제 여러 번 지문으로 나왔어요. 물론 답으로 많이 나온 적은 없지만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 익숙하게 보면 이런 지문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겠죠. 자, 틀린 건 1번이 틀렸네요. 자, 6번에 토지의 분류. 일단은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토지의 분류예요. 매년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일단은 총론에서 항상 매년 거의 어김없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토지의 분류고 두 번째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 4개가 중요하죠. 이 2가지는 언제나 우리가 반드시 맞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서 공부를 해놔야 돼요. 자, 나머지 복합 개념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쉽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고
정착물의 문제가 나와도 우리가 쉽게 풀어야 되고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수업 중에 따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표준산업 분류에서 부동산 업에 해당되는 분류표가 있는데 이것도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서 그 정도 문제가 나오면 맞추겠지만 출제자가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총론에서 맞아야 되는 문제는 토지의 분류와 토지의 자연적 특성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토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부지는 우리가 가장 큰 개념의 토지의 분류가 부지예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바닥에 있는 토지를 무조건 부지라 그래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없거나 구분하지 않고 하천 아래에 땅이 있죠. 이것도 하천 부지. 도로 아래 땅도 있으면 이것도 도로 부지. 그다음에 뭐 건물 아래 있으면 건물 부지, 아파트 아래면 아파트 부지, 공장 아래면 공장 부지. 무조건 다 부지라는 용도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바닥에 있는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까지 포함되는 거니까 등의 바닥 토지도 사용되는 포괄적 개념의 가장 큰 개념의 토지의 분류 용어 부지 맞죠? 자,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가격만 비슷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이걸 일획지로 구분을 해요. 자, 가격이 중요한 건 감정평가상에서 중요하죠. 그래서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하고 감정평가상 중요한 토지의 분류가 되겠네요. 감정평가상 중요한 토지의 분류. 자, 맞는 얘기고. 자, 후보지는 우리가 용도가 전환되거나 토지가 전환, 이행될 때 후보지 이행지라는 말을 쓰는데 자, 용도지역 상호 간에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학개론에서 감정평가상에서 토지의 분류에 용도지역을 세 개로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요. 그러니까 택지가 농지로 바뀌어지거나 농지가 임지로 바뀌어지거나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지거나 이렇게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을 때 이걸 우리가 후보지라 그러죠. 그래서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얘도 중요한 거예요. 전환 전이나 전환 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환 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죠? 자, 예를 들면 여기가 농지였는데 처음에는 농지였는데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을 변경하면서 토지 개량 공사를 통해서 얘를 택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농지는 아니고 아직 택지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 전환 중에 있는 이 이름의 토지에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후보지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을 때는 이행지라는 말을 써요. 용도 지역 상호 간에는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는 전환 중에 있을 때 이행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후간,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에서 후간, 이내,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이내 이렇게 암기 코드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좀 헷갈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고.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자, 우리가 필지는 등기 등록 단위예요. 법률상의 가장 중요한 토지의 분류가 필지인데 등기 등록할 때 필지별로 등기해요. 하나의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토지의 분류가 필지 이렇게 되죠.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하나의 지번이 부여가 되겠네요. 하나의 지번이 붙고 토지의 면적 단위가 아니라 등기 등록 단위라고 해야 돼요. 등기 단위거나 등록 단위다.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단위다라고 나와야지 면적 단위는 토지의 분류와 관련이 없어요.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나 예전에는 평을 썼죠. 이걸 면적 단위라고 해요. 단위 똑같다고 해서 이 단어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나중에 실수하게 되니까 면적 단위라는 토지의 분류는 없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필지는 면적 단위와 관련 없고 등기 등록 단위다라고 나와야 되겠네요. 자, 5번에 빈지는 활용 실익이 있으나 자, 실익은 많이 있으나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닷가를 의미한다. 맞죠? 자, 등기부는 없어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바닷가에 우리가 뭐 휴가철에 이 토지를 이용하면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실익은 많이 있는데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기부가 없는 토지를 바닷가 빈지라고 하죠. 자, 이거에 반대로 법으로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 가치가 거의 없고 활용 실익이 거의 없는 토지를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라 그래서 법지라고 하죠. 빈지의 반대는 법지 이렇게 될 거죠.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이런 문제는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항상 문제를 풀 때마다 토지의 분류는 무조건 맞아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좀 가지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 돼요. 자, 7번에 자, 역시 토지의 분류인데 자, 낮이란 깨끗한 토지를 낮이라 그래요. 자,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토지. 낮이는 바로 내가 토지를 건물을 지으면서 이용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데 자, 뿐만 아니라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건물 정착물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토지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예요. 우리가 사법상이라면 민법상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점유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기타 등등의 저당권 같은 이런 민법상의 권리가 없이 내가 토지를 마음대로 사자마자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토지를 낮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하니까 건물 정착물도 없고 사법상의 제한도 없는 토지다. 물론 여기서 하나 더 주의할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공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하면 틀려요. 그런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공법상의 제한을 언제나 받고 있다.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은 받고 있는 거다. 공법상의 제한은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고 자,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등기부가 있는 토지인데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래요. 물에 잠겼다. 자, 물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 그래요. 자, 포구에 떨어진 토지라고 하네요. 우리가 포구라고 하면 배가 드나드는 곳인데 배가 드나들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강이나 하천, 바다에 침식되거나 토지가 끊어져서 절토되어서 무너져서 물에 잠긴 토지를 포락지라 그래요. 포구에 떨어진 토지. 포구면 물이 있을 테니까 물에 떨어진 토지는 포락지밖에 없어요. 자, 맞는 지문이고. 자,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고 해요. 자, 최근 30회에 나왔던 답이죠. 소지. 이 소자가 원래 바탕 소자예요. 원래 바탕의 소자. 자, 그러니까 원래 토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소지 맞고. 자,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남의 토지에 둘러싸였으니까 도로하고 접할 수가 없겠네요.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지 못하는 토지를 맹지라고 하죠. 맹지는 값어치가 낮죠. 그 이유가 건축법에서 맹지면 도로와 접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토지의 가치가 좀 낮겠네요. 자, 그래서 이 맹지에서 일부 주변의 토지를 사서 도로하고 일부 접촉면을 가지게 되면 이걸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해요. 그럼 건물 지을 수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도로와 남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촉하지 못한 토지를 맹지, 이 맹지가 일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되면 이걸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하죠. 자, 5번의 건부지는 자, 건물이 있는 부지를 얘기해요. 위에 건물이나 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데 지상의 건물로 인하여 자, 건물이 있는 토지죠. 인하여 일반적으로 낮이에 비해 가격이 낮다라고 나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건부감가라고 하죠. 자, 건부지는 가치가 감해지는 건부감가가 일어나요. 자, 건부지는 위에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정착물이나 건물이 있어서 내가 이 건부지, 토지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를 샀을 때 이 건물은 토지 소유권자가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자가 있는 독립정착물이니까 내 맘대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건물이 딱 있는 토지를 샀을 때 이 토지의 활용은 이 건물주에게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임대료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이 토지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개발할 수가 없으니까 가치가 좀 낮아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이에 비해서 건부지의 가치가 감해진다. 건부감가가 일어나죠. 물론 예외적으로 즉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나 보상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건부지의 가치가 좀 높을 수 있어요. 보상 가격이 건물이 있는 토지의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예외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나 또는 보상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부지의 가치가 높아지는 건부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더라. 예외적인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이 있어야만 건부 증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나 보상 지역에서는 건부지 가치가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건부 증가가 생기지만 일반적으로는 낮이가 가격이 높고 건부지가 가격이 낮은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됐던 문제였고 자, 8번에
부동산의 자연 특성 중 부증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굉장히 여러 번 우리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토지의 자연적 특성인데, 자, 부증성은 만들 수 없다, 증가시킬 수 없다, 이거 우리가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이라고도 하죠. 자, 비생산성, 만들 수 없다는 거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토지의 순수한 양 자체는 만들기가 불가능하다. 지구가 탄생될 때부터 토지 양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토지의 양은 늘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토지는 노동이나 생산비를 투입하여 뭔가 비용을 들이거나 한다고 해도 순수한 토지의 그 자체 양, 이건 토지의 그 자체 양, 눈에 보이는 토지 양을 얘기해요. 이건 물리적인 양을 얘기해요. 물리적 토지 양 또는 물리적 공급은 늘릴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맞는 얘기죠. 부증성에 의해서. 자, 그래서 4번 보기도 마찬가지네요. 부증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량은, 자, 눈에 보이는 토지의 양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 똑같은 지문이죠. 1번과 4번은. 자, 두 번째, 자연물인 토지는 유한해서 만들 수가 없으니까 유한하고 한정적이다. 자, 그래서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독점 소유욕이나 소유욕을 발생시킨다. 자, 그러면 좋은 토지는 서로 살려고 하는 수요자들이 경쟁을 하겠네요. 그러니까 수요 경쟁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증성에 기인한 토지의 희소성은, 자, 역시 유한하다, 희소하다 같은 얘기죠. 수요자 간의 경쟁을 유발시킨다. 서로 살려고 하는 수요자의 경쟁을 유발하는 거예요. 공급의 경쟁이 아니에요. 서로 좋은 토지는 한정돼 있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살려는 사람이 서로 욕구가 차지해서 서로 살려고 경쟁을 하더라. 이 다음에 나오는 지문은 수요자들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어때진다? 좋은 토지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가가 올라가는 지가고 현상이 나타나고, 지가가 올라가면 토지를 이용할 때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토지를 넓게 이용하지 못할 거예요. 토지를 좁게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건물을 지어서 이용할 때 높게 짓거나 깊게 질 거예요. 이걸 건물을 고층화시킨다, 입체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한다고 하냐면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토지에 집약적 이용이 발생한다. 집약적 이용이 생기죠. 자, 이건 건물을 지어서 토지를 이용한다고 할 때 고층화를 시킨다, 입체화를 시킨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죠. 물론 이제 지가가 낮은 외곽 지역은 반대로 조방적 이용을 한다. 토지를 넓게 이용할 수 있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자, 집약적 이용이라는 단어도 중요하니까. 자, 소유욕이 생겨서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유한하고 한정적이어서 소유욕이 생기고 소유자 간의 경쟁을 해서 서로 살려고 하니까 지가 고 현상이 나타나서 집약적 이용이 되더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자, 5번에 매립이나 산지 개간을 통해서 농지나 택지가 확대되었다는, 자, 토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립이라고 한다면 바다 아래 원래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있었지만 물에 있어서 이용할 수 없었던 걸 물을 막아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로 바꾼 거지, 토지의 양을 늘린 것은 아니에요. 원래 토지는 있었고 물이 있어서 이용하지 못했던 걸 용도를 바꿔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늘렸다.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제적 공급을 늘렸다라고 얘기해요. 용도를 바꿔서. 자, 그래서 인문적 특성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이 있고, 인문적 특성에, 자, 우리가 위치의 가변성, 용도의 다양성 또는 분할 합병 가능성, 고가성 등등이 있는데, 자, 인문적 성질에 해당되는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가 다양하니까 용도 전환이 가능해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토지 양을 늘릴 수 있다. 이걸 우리가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부증성의 예외다라고 하는데, 부증성의 예외는 없어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의 예외는 없어요. 예외는 없어요. 예외가 아니라 이건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용도 전환을 통한 경제적 공급의 예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렸네요. 자, 9번에 다음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특성은, 이거 틀리면 절대로 안 됐던 거죠. 자, 부동산은 우리가 투자했을 때 항상 두 가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건 총론에서부터 감정평가 끝단원까지 언제나 따라다니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죠. 자,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예를 들면 토지를 5억 주고 샀을 때 이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운영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뭘 얻냐면 임대료를 얻겠죠.
이런 임대료 수익이 있는데 임대료 수익을 소득이득이라 그래요. 운영을 통해서 얻는 수익. 자, 그리고 5억 주고 샀는데 처분할 때 보니까 8억이 돼 있어요. 그럼 가치가 3억이 올라가 있네요. 이걸 양도 차익, 매매 차익,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내가 가치가 3억만큼 오른 만큼의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자본이득이라 그래요. 자, 학문적으로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이건 토지가 없어지지 않는 영속성에서 비롯된 얘기예요. 자, 처분해서 생기는 자본이득. 자,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치 상승분만큼의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 이용해서 생기는 소득이득. 자, 이용해서 생기는 소득이득은 운영을 통해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죠. 임대료 수입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용이라는 건 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 사업을 영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을 우리가 투자로 해서 영업 현금 수지라고 했었고, 이 영업 현금 수지의 임대료 수입의 소득 5가지가 가능조소득, 유효조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자, 자본이득에 따른 돈의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매각현금 흐름이라 그래요. 매각현금 흐름. 자, 사실 현금 흐름에서 중요한 건 영업현금 흐름이 90% 이상 중요해서 얘를 정확히 이해한 다음에, 얘를 이해하면 이건 비교만 하면 충분히 해석 가능한 거니까 먼저 얘를 공부하기보다는 영업현금 흐름을 완전히 우리가 암기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 어찌됐거나, 자, 투자론에서 감정평가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는 가치 상승분에 따른 처분했을 때 얻는 자본이득과 그다음에 영업이나 운영, 이용을 통해서 얻는 임대료 수입, 소득이득 두 개를 얻을 수 있다. 이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배제시킨다라 그랬어요.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가 되어야만 다시 생산할 수 있겠죠. 근데 토지는 소모가 안 돼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재생산 이론을 적용시킬 수 없게 한다라는 얘기니까 토지가 소모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이 뭐다? 영속성이죠. 답은 영속성. 이렇게 될 거고. 자, 마지막 문제 보죠. 자, 다음 중 유효한 법률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이 아니라, 이거 문제가 좀 지문이 잘못 나온 것 같네요. 자, 다음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걸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옳은 걸 구해라 라고 나와야 되는데, 자, 자연적 특성 중에 옳은 것은 이라고 설명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PPT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실수가 있었나 봐요. 자, 기억 보죠. 자,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은 토지 시장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한다. 자, 토지의 부동성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시장이 지역마다 다 다르게 하더라라는 거야. 어떤 지역은 수요가 많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은 공급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공급이 많은 토지를 이쪽으로 넘겨서 토지에 대한 수요 공급을 일치하게 만들지 못해요. 지역마다 수요 공급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거고, 그리고 시장이 다르게 형성될 거고, 경기도 수요 공급을 우리가 경제 활동이라 그러죠. 경제 활동의 정도를 경기라 그래요. 그럼 지역마다 경기도 다르게 나타나겠네요. 이런 것들은 토지를 옮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쪽 공급이 많고 이쪽에 수요가 많다고 해서 남는 토지를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지역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는 건 우리건 부동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역이란 표현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은 부동성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지역화다 또는 지역에 국한되어 만든다. 그래서 국지화다 이렇게 표현하죠. 지역에 국한된 성질을 만든다. 지역화, 국지화가 이렇게 지는 이유는 부동성 때문이에요. 자, 니은의 부동성은 움직이지 않는 건 부동산의 거래를 권리의 가치로 이루어지게 한다. 자,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새롭게 문제 유형이 나온다면 이런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자, 권리의 가치라는 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으로 거래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동산을 거래할 때는 물건을 주고 돈을 받아요. 물건을 직접 건네주면서 돈을 받으니까 동산, 움직이는 재화라면 움직이는 물건은 물건을 직접 이렇게 주고 받고 할 텐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못해요. 토지에 딱 정착되어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죠. 토지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토지를 산다고 했을 때 토지를 떼어서 건네주지를 못해요. 자, 그럼 토지는 가만히 있고 뭐만 등기부에 있는 소유권이라는 권리만 이전시키면서 거래가 일어나죠. 부동성 때문에 토지의 부동산의 거래는
부동성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으로 거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주고받고 하지 못하고 권리의 이전으로 나타난다. 거래 활동이 맞는 얘기고. 자, 디귿 개별성은 개별성 같은 게 없다라는 거죠. 개별성은 부동산의 정보를 대칭적으로 만든다가 아니라 비대칭적으로 만든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부동산의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 다른 이유들을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다요. 같은 부동산은 없다죠. 그럼 다른 요인을 찾아내기 힘들다. 이 말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는 걸 정보의 비공개성이라 그래요. 비공개성이 있더라. 그럼 정보가 숨겨져 있어서 알기가 어려우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거래할 때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려워요. 정보량이 똑같지가 않더라. 대칭적이지 않더라.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자, 이건 다 개별성으로부터 비롯된 거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정보를 알아내기 어려워서 정보가 숨겨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똑같은 정보를 알고 거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그러니까 정보를 비대칭적으로 만든다라고 나와야 되고, 자, 리을은 개별성은 부동산 시장을 표준화시키고 조직화시킨다가 아니라, 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려워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화되기가 어렵고, 표준화를 시켜야 조직을 만들기 쉬운데 표준화가 어려우니까 조직화시키기도 어렵다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개별성에서 또 하나가 비표준화시킨다. 표준화시키기가 어렵고 비조직화시킨다. 조직화되기도 매우 어렵다.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것이 원인이 개별성 때문이죠. 그래서 디귿 리을은 틀렸고 기역 니은이 옳은 거네요. 자, 옳은 걸 구하라고 하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기역 니은. 자, 점점 이제 문제가 최근에 31회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그냥 단순히 부동성, 영속성, 개별성, 부중성과 관련된 단어 하나만 알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단어의 뜻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현상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응용되어서 출제되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단순히 단어 하나가 이런 현상과 관련되어 있다가 아니라 이걸 이해해서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구나 라고 좀 더 깊은 이해의 내용까지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부부 연계를 꼼꼼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평가단 1주차 문제를 해설 강의해봤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준비 열심히 해서 제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